예,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두 남자 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박계성 본부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호텔 레저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도 역시 그 마리나 지금 보게 되면 라스베가스 샌즈까지 알아보면서 호텔 레저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특집으로 이루어졌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과거에 이제 그 트레이더로서 역할을 하셨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증권사에서요, 지금 연봉이 이제 많이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증권사 연봉을 높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업종, 제조업종에 비해서는 증권사 연봉이 좀 높죠. 근데 우리가 은행하고 증권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은행이 사실은 연봉이 더 높습니다. 근데 가끔 보게 되면 증권사 연봉이 높은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뭐냐면 증권사 자기 자본 매매팀,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그런 프랍 트레이더들이 돈을 많이 받게 되면 증권사 연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 프랍 트레이더 팀에서 현역으로 팀장으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팀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셨던 이종남 지금 뭐 과장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편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종남 과장님을 모시고서 한번 오늘 그 롱숏 펀드에 대한 우리가 이 최근에 롱숏 펀드가 많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을 어떻게 피해서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남자 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반등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을 모두 다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옐런의 6개월은 멀고, 하지만 또한 지금 보게 되면 유동성은 시장에서 상당히 넘쳐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옐런 의장의 어떤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쪽에 올라가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를 유입시키는 이제 그런 구도는 전혀 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전히 테이퍼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쪽이 청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으로 자산을 배분할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시장 같이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실을 따져보게 되면은 내용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유틸리티 관련주들 하락을 하면서 은행주 중심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었습니다. 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결과의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는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순이자 마진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면서 올라갔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보험주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지금 보험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의 상승에 대한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그 이슈를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합동 규제개혁, 지금 철폐와 관련된 끝장 토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죠. 어제 이제 우리 두 남자 쇼가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도 2시까지 두 남자 쇼를 보시나 봅니다. 2시 이후에 지금 7시까지 끝장 토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을 한번 이규찬 기자가 오게 되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냥 가볍게 한번 놓고 본다라면 시장에서 작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그리고 이제 이 두 남자 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호텔신라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였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다른 모습들이 있죠.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 규제 철폐, 규제 같은 것은 바로 원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암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관련된 기업들 한번 살펴볼 텐데 그중에 아마 제약주도 그런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시장형 실거래 카페지 관련된 이슈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런 제약주도 역시 그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종목에 대한 쪽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 어제 두 남자 쇼 리포트 바라보기에서 지금 한번 살펴봤었죠. SK하이닉스 박성욱
CEO인가요? 박소웅 사장이 도시바와 지금 보게 되면은 엠램 공동 개발을 지속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바로부터 정식적으로 소송장을 접수받은 적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안정세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엠램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이제 차세대 그 디램, 차세대 이제 모바일 디램이 됐던, 지금 디램이 됐건 간에 추가적으로 직접 뭐라고 그러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미세화 공정에 대한 쪽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서로 가장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바로 엠램이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 엠램에 대한 도시바와의 공동 개발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바의 소송이 그렇게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 보게 되면은 LED 디스플레이 하락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JDI 이슈다. 재팬 디스플레이 상장과 관련돼서 자산 배분에 대한 차원일 뿐 이것은 실적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 애플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LED 디스플레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그리고 또 LG그룹 주들 특히 LG그룹 IT주들에 대한 상승세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뉴미디어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아니면 나스미디어 같은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팅이 있었죠. 시스코 회장과의 미팅, 얘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오전에도 차익시장 물량을 맞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재용 회장의 광폭 행보, 이미 예고가 돼 있었죠. 그동안에 이재용 회장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CEO들과의 친분을 계속해서 쌓아고 왔는데요. 앞으로 삼성은 지금 홀로 제품을 생산한다라기보다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지금 협업 관계에 대한 쪽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 SDI, BMW 그리고 또 지금 중국에서의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재용 회장의 인맥을 바탕으로 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건희 회장 이후 이재용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하시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불안감에 대한 쪽을 하나둘씩 걷어내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정밀화학 태양광 쪽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태양광 지분에 대한 쪽을 매각을 하면서 2차 전지책에 대한 흐름으로 지금 신성장 동력을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요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쪽은 이학용 정문위원님이 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남자의 리포트 바라보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지금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이 있었죠.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저퍼주에 대한 쪽을 좀 주목을 하자. 이제는 고퍼주에 대한 쪽의 한계가 이제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고퍼주에 대한 한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퍼주 쪽에 대한 흐름을 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 대형주가 7배 이하라고 한다라면은 시장에서 이제 저퍼, 지금 평균 PER 배수가 9배에서 10배,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저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얘기했던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PER 한 4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퍼주에 대한 쪽들을 좀 볼 텐데, 어제 저퍼에 대한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7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년까지 실적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저평가라면 현재 PER 배수로 한 6배 정도 머무르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1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아니죠. 이제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지금 연간으로 8조, 10조 이런 쪽을 보고 있는데 1분기에 8조 2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1분기에 지금 바닥을 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1분기에 핸드셋 쪽 한 6조 원이 안 되는 5조 9천억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을, 그리고 반도체가 2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는 얘기죠. 작년 4분기에 반도체가 좋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 대한 실적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여전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쪽이 둔화되는 쪽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전과 디스플레이 쪽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반도체와 여전히 핸드셋 쪽에 대한 호조가 실적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2분기,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 8조 8천억 정도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갤럭시 S5에 대한 판매 확대, 이런 곳에다가 좀 베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갤럭시 S5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스마트폰 쪽에서 갤럭시 S5의 판매 단가가 80만원대 초반대다 아니다 지금 말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80만원대 초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80만원대 초반대가 나타난다라면은 이제 그 갤럭시 S4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좀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판매 대수가 줄어든다냐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은, 물론 애플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플에서도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목표치를 올해 1억대를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내년에 지금 그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량을 뛰어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량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거의 뭐 한 7천만 대 수준, 내년에 뭐 그 또 더블 이런 식으로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4,600만 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갤럭시 탭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한번 그 표를 보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PER 배수를 한번 볼 텐데요.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싼 정도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 현재는 6.6배, 내년에는 6.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락 변동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로 여기서는 물려가도 좀 좋은 위치? 이렇게. 그러나 이제 시장 대비해서 뭐 월등한 비트 수익률을 준다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크게 물릴 일은 없는 그런 위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일부 뭐 SK 하이닉스가 됐건 뭐 삼성전자가 됐건 대차 매매에 대한 쪽을 또 진행하는 쪽도 있고 한데, 이정남 과장님, 네. 트레이더로서 네. 삼성전자 바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수매도 저희 쪽은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면 뭐 지수를 팔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를 판다고 하면 지수를 거꾸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전략 차원의 해지 차원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삼성전자와 펀드멘탈 그런 차원은 오히려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트레이더 입장으로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은 잘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던 간에 상관없다. 네. 시장이 내리든 오르든 상관없이 나는 수익을 내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어보는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올라가야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 왜냐하면 저는 시청자 편이에요. 올라가야지만 좋습니다. 저도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19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서 낮아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박스권 전략,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중소형주가 설치는 시장,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되, 다만 이런 기업들, 아직까지 시장에 차례가 안 온 거죠.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만한 시장이 오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시간은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내려가는 변동성을 보일 때 파는 것은 그렇게 좀 좋아 보이는 선택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핸드셋 부품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R, 코스트 리덕션이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5에 대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 리덕션 비용을
감축하라는 얘기죠. 야, 납품 단가를 깎아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에 대한 쪽을 떨어지게 됩니다. 성장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성이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업황이 그 대표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 같은 기업들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모멘텀으로 움직일 자체를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산업의 초기 구간, 실적이 나오는 초기 구간을 가게 되면은 고퍼를 줍니다. 뭐 40배, 30배, 막 이런 고퍼를 주다가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적정한 PR, 시장 PR에 대한 쪽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성장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 둔화될 것으로 본다라면 시장보다도 디스카운트 돼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핸드셋 부품주들이 주가가 이거 싼데 왜 안 가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쌈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쌈에도 불구하고 이 핸드셋에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쪽을 높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장 평균 PR이 9배, 10배라면은 지금 핸드셋 부품주 평균이 7배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배 정도 되면 뭐 그래도 적정 주가라고 본다. 그렇다면은 그 기업들이 10배로 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왜냐면은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진짜가 나타났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핸드셋 쪽으로 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테나, 그리고 필터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통 접근을 해서 갤럭시 S5에 납품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제목을 보게 되면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이 제목은 바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진짜 기업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필터라는 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RF 부품이죠. RF 칩을 만들어서 제가 이거 좋습니다. RF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했던 기가레인인데, RF 부품에 대한 쪽에 들어가는 RF 칩을 또 만드는 부품이 바로 이 소필터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물론 뭐 갤럭시 S5에 대한 뭐 납품 어쩌고 저쩌고 얘기인데, 그 논리를 갖고서는 이 주식이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RF 모듈은 사물 통신의 필수 요소다. 근데 그 RF 칩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와이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쪽으로 분류를 시켜준다라면 과거 이 회사가 받았던 높은 PER 배수에 대한 쪽을 다시 한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도 지금 성장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에 지금 뭐 1,700억 정도의 매출액이었더라면 올해 2,700억, 내년에는 3,700억, 이런 그 성장에 대한 흐름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150억에서 270억, 380억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순이익으로 놓고 그 와이솔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와이솔을 한번 볼까요? 와이솔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솔이 지금 거의 12%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가총액이 2,000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평균 PER 배수 정도, 그 정도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이제 PER 배수에 대한 쪽을 받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의 PER이 15배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 여기서도 한 30% 정도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고, 내년 실적까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쪽이 좋아진다라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안 되면 1년 후의 실적 아니면 2년 후의 실적을 끌어당겨다가 실적에 대한 쪽을 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과거 뭐 게임주가 버블을 만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2년 후, 3년 후 실적에 대한 쪽을 끌어다가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소필터를 만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잘 봐도, 그림을 봐도 잘 모릅니다.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지금 빨갛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요게 이제 소필터인데, 간섭 현상에 대한 쪽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F 칩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적용을 하시기보다는 이 소필터에 대한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피처폰에는 4개가 썼는데 3G 폰에는 9개, LTE 폰에는 15개를 쓴다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단자 리포트 바라보기에는
저 PER에 대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높은 PER 배수를 받을 수 있는 와이솔, 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량 대차거래 특징주에 대한 쪽을 볼 텐데요.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CJ제일제당이 지금 17개 제품군인가요? 8.8%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쪽을 지금 그 선언을 했는데, 지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팜스코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팜스코가 어제 블록딜이 있었죠. 투신에서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77만 주 정도 물량을 좀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가격대에서 77만 주를 받아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쪽을 좀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팜스코 같은 경우도 매출이 지금 5천억, 6천억 정도, 7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쪽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차거래 상환 특징주를 한번 볼 텐데요. 대차거래 상환 특징주에서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지금 보게 되면 대차거래 상환이 96만 주가 나타났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대차거래가 크게 상환됐는데,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상환에 대한 쪽을 하는 그런 쪽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81만 주 상환이 나타났는데, 박근혜 정부의 규제 철폐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 건설업 중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역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차거래 물량이 좀 늘어난 그런 기업도 있죠. SM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조사에 대한 그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 때문에 한번 그 언급이 어제 한번 되면서 대차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 기자님 오셨거든요. SM도 한번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금요일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규찬 기자. 이규찬 기자가 간다라는 코너가 지금 베스트 코너로 계속해서 등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규찬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규찬 기자님, 아까 그 SM, 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SM 그 세무조사 들어간다라고 그래갖고. 아, 네. 예. 들어갈 때 됐죠. 들어갈 때 된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근데 탈세다, 이수만 회장을 노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음모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석채 회장, KT 회사 이석채 회장이 네네. 퇴임을 했잖아요. 네네. 이석채 회장하고 이수만 회장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까운 동문이고요. 네. 그리고 그때 아시겠지만 그 KT 뮤직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거를 사실상 KT가 일종의 특혜성으로 SM에다 주다시피 한 거거든요. 맞다. 나 그래서 KT 뮤직 추천했었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천이 아니라 관심주. 예. 이렇게 구조를 짜놓으면 KT 뮤직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KT가 모든 걸 다 양보하고, SM, 이수만 회장을 비롯한 JYP 이런 사람, 너네 맘대로 하세요. Y도 들어가고, SM도 그쵸. 들어가고, 다 들어갔더라고요. 걔네가 다 들어가고, 걔네가 맘대로 하게 해주고, 걔네 이익을 최대한으로 해주니까, KT는 거의 판만 깔아주고 너네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KT 뮤직만 해도 사실은 업계에서는, 이 엔터 업계에서는 굉장히 특혜를 줬다. 이수만 회장이 제대로 땡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수만 회장이 SM이 조만간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할 건데. 테마파크 사업이요? 네. 그거는 이제 이수만 회장의 동생이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지도 보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KT하고 굉장히 긴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음모론으로 따지자면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이석채 회장이 물러나고, 또 이석채 회장이 또 전 MB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무슨 비리라든지 여러 배임 이런 문제로 검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라는 음모론이 좀 있고요. 음모론이 있고. 그러나 제가 그냥 여기서 이제 좋게 말씀드리자면은 SM은 지금 엔터 회사 중에 가장 깨끗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깨끗합니까?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엔터 회사들이 상장할 때 이런 XX 그렇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상장한 데 많았어요. 여기저기 회사가 빨대가 꽂혀 있어갖고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 이익을 나면은 회장이 뽑아먹고 대표가 뽑아먹고 친구가 뽑아먹고 회사는 쭉 정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SM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이수만 회장 혼자서 약간 뭐랄까요 프로듀싱비
예. 이런 거로 좀 고액의 연봉을 받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1조 규모의 회사를 키우는 사람이 그 정도 연봉 받는 건 제가 볼 땐 괜찮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회사는 밖으로 새는 게 없고 오히려 시스템화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시스템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SM이 처음에는 약간 작전할 거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SM이 그러고 티를 했을 종목이라면 네. 회사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회사가 그쵸. 급격히 중심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10년여 가까이 지금까지 그런 회계 선진화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음모론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관계의 세무조사 정도. 예,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탈세나 지금 뭐 그런 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측 얘기에 좀 더 저도 한번 믿어주고 싶습니다. 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예, 소녀시대가 지금 활동을 하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녀시대가 활동하는 말이죠. 지금 오늘 언급해 주실 이슈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두 남자 쇼를 보셨나 봐요. 네. 두 남자 쇼를 딱 보시고 이후로 2시부터 민간 합동으로 지금 이게 규제개혁 끝장 토론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죠? 진짜 말 그대로 이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려 그러면 네. 규제 왜 안 푸십니까? 풀라고 했잖아요. 이 한마디입니다. 지금 살짝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예.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규제를 만드는 게 공무원인데. 맞아. 공무원한테 그거 없애라 그러면 없애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 중소기업 사장, 대기업 대표, 그리고 무슨 갈비집 주인까지 다 불러서 6시간 동안 끝장 토론이 아니라 그 일종의 성토 대회를 했죠. 왜 안 가셨어요? 어저께 좀 갔다 오시지. 그 TV로 봤습니다. TV로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는 별의별 얘기가 다 왔어요. 갈비집 사장님이 그 연변의 아주머니 한 분 고용하는데도 너무 복잡하고 퇴사할 때도 너무 복잡하게 해서 어차피 써야 되는데. 맞아. 오늘 우리 출연해주신 우리 대표님도 네. 키움증권 사장님, 대표님도 안 받으시겠다고 출연료를. 왜요? 기부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기부하려면 또 그게 복잡하대요.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도 이런 출연료를 갖다가 기부할 때는 뭔가 제도를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텐데. 네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규제 개혁을 했는데 내용들이 쏠쏠하게 나왔고 예. 중간중간에 공무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를 제재를 할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예. 그 타이밍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만요. 그럴 거면 왜 합니까? 예. 안 없앨 거면 뭐하러 리스트 만듭니까?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없애야 되는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솔직히 딴 건 모르겠고, 갈비집 사장님이야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놈의 공인인증서. 액티브 X. 이거 없어지는 겁니까, 진짜로? 제가 볼 땐 그거 없어지냐 마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액티브 X만 확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 딱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여기서 확실히 할 거라 느꼈는 게 여기 여성 시청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감히 김수현을 누군가 디스한다면 용서가 되십니까? 전문위원님이 한번 디스했다가 큰일 날 뻔했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연기다 김수현은 이렇게 그렇죠. 입장을 바꾸셨죠. 그렇죠.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존폐의 위기에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김수현 영화 나온 그 별에서 온 그대를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보고 김수현이 입은 그 코트를 사고 싶어 전전이 입었던 옷을 사고 싶어서 한국 쇼핑몰에 들어왔는데 공인인증서가 떡하니 바티가 있고 그래서 못 샀다는 거예요. 공인인증서 받아도 그놈의 액티브엑스 겁내 깔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가려고 그러는데 못 사게 했다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 없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여성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 보안업계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더 안전하니 많이 옥신각신하고 국회에 토론하듯이 갔으면 제가 볼 때 얘기 안 되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쇼핑몰 와서 결제할 수 있게 없애세요. 되는 거예요. 이게 보안 관련주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뭔가 대체할 만한 수단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보안에 대한 쪽이 최근에 KT 유출 때문에도 이슈가 됐었습니다만은 그런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액티브엑스에 대한 쪽이 폐지되고 한다라면 새로운 뭔가 시스템도 나오겠죠. 네, 지금 더 간단한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이 또 오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보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공인인증서는 나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이용자가. 그쵸, 네가 알아서 보안할 수 있는 걸 까시고요. 네 컴퓨터에 까시고 네가 갖고 계시고 네가 파일을 제출해서
보안은 네가 하세요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나 뭐 아마존 같은 게 보면은 그 보안을 누가 하냐면 기업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넣으면 내가 본인인지 아닌지는 네가 확인하시고 내가 해킹을 당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도 당신이 확인하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맨날 해킹 당하는데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점검이나 처벌하는 방식이 진짜 일찍 써셨습니까? 이런 걸로 되니까요. 제가 저는 맨날 이렇게 주식을 할 때, 네. 이렇게 우리가 롱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형님, 저는 요즘에 빤스 입고 안 돌아다닙니다. 이래요. 빤스만 입고 안 돌아다닌다고. 빤스 입고 안 돌아다닌다? 네, 뭐냐면은, 항상 해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이 개인정보를 넣으면 이게 지금 다 해킹 당하는데. 맞아요. 이제 공용정보라고 해야죠. 예. 개인정보가 아니라. 예, 공용정보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됐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악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더 면밀히 관시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세세하게 전해졌어요. 근데 이게 규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금융회사나 아니면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요것만 지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털리든 말든, 전 규정하신 대로 했는데요 라고 하면 공무원이 더 이상 안 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산업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됐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게 풀리고 공인인지 없어지면은 그러면, 오케이. 정부가 공인인지 없앴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대신 털리면 너네 죽어? 라고 가면 오히려 보안업체에서 스스로 더 좋은 보안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에서 SK CNC라든가 물론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좀 그쪽으로 좀 묶이긴 했는데 그렇죠. 신세계 INC라든가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의 IT 작업을 하는 회사들 네.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S 다 보면 회장님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회장님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네? 그럼요. 해야죠. 그죠? 그래서 남들을 줄 수는 없고. 예. 어쨌든 없어요. 왜냐면 액티브엑스 없어지고 네. 보안 강화해야 되고 하려면 지금 보안주들도 물론 보안 기업들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만간 호텔업도 예. 좀 부흥이 날 것 같아요. 호텔업도? 네, 이번에 저 얘기하신 게 중에 뭐였냐면, 지난번에 제가 관광호텔 이게 풀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만 가면, 지자체에서는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는 다 유해시설이다 해갖고 딴지를 건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가 안 풀렸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다 풀어주라.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관광 쪽도 더 클 수 있지 호텔 않을까. 신라도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호텔권으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겠군요. 네, 조그만 거 하나 또 지으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게임 쪽. 게임이요. 게임 쪽에 대해서는 근데 언급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게임이 언급은 없었지만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황이 규제는 풀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게임 업체들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게임 업체들은 분위기가 좋다. 예, 뭔가 이거 바뀌겠구나. 네. 우리도 이참에 한번 좀 바꿔보자.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유진용 장관이 어제 그랬어요.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자꾸 이러니까 예. 다른 부처에 압박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웃으면서 박근혜 예. 대통령한테 한 게 문화관광부는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다른 부들이 다 딴지를 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좀 압박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화관광부는 어쨌든 지능 쪽이잖아요. SM도 지능하고 게임업체도 지능하는 쪽인데 지금 여가부나 다른 데도 딴지를 거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주 쪽도 규제가 계속된다라기보다는 풀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게임 개발자들은 전부 다 4대학이잖아요, 지금. 마약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마약, 뽕쟁이들 아니에요? 게임하면 뽕쟁이고. 그러지 말고 예. 게임에 김수현 씨 모델로 쓰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럼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진짜. 진짜로요.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해결이 되겠네요. 지금 게임 개발자분들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게임 업체,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네. 것 중에, NC소프트,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모바일 리니지. 네. 이거 잘 되겠습니까? 모바일 리니지. 저는 일단 리니지 기존 고객들한테 네. 딱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뭐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리니지 고객분들한테 모바일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네. 서비스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리니지 지금 10몇 년 동안 리니지 하고 계신 분들이 네. 드디어 모바일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모바일에서 획득한 돈도 경험치나 돈도 그대로 다 연동입니다. PC로 연동이 그게 되는 거죠.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안 할 리가 없겠네요. 네. 계속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리니지 하는데 모바일 리니지 나왔어요. 근데 이름만 리니지고 따로 돌아. 예.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내가 리니지에서 쌓은 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죠. 특히나 리니지의 핵심이 뭐냐면 자산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아이템이 예. 소비되는 게 아니라 리니지에는 모든 게 내 집처럼 사놓으면 영원히 내가 소유하고 나의 자산처럼 돼 있는 관계인데 이 자산을 10년 넘게 쌓다 보니까 이제 못 떠나거든요. 리니지에서 네. 못 사는데 이분들이 모바일에 그대로 이걸 가져갈 수 있으면 모바일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한번 언급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CJ ENM이 그 정보 유출건 이후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거기서부터 바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던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서 쫙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NHN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조사 들어갔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러고서 주가가 좀 비리비리해요. 네. 근데 이 NHN 엔터테인먼트 실적 모멘텀 유효한 거 맞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 아니 더 털 게 뭐 있습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이미 다 털렸고 예, 예. 그리고 이미 뭐 맞을 거 다 맞았고 웹보드기까지 예. 다 당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고 앞으로 벌 거밖에 없는 회사인데 네. 사실 뭐 이 상태에서 라인도 있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카지노 저 영종도 카지노 오픈한 거 보셨습니까? 이번에 화제가 났잖아요. 예, 예. 영종도 카지노 중국 관광객도 와서 쓰고 가라 이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미국 모든 사람들 와서 온라인에서 놀고 가세요 라는 거를 미국에다가 카지노를 찾아서 온라인 카지노 우리나라보다 잘 만드는 데 없거든요. 저는 고스트 오브 포커 우리나라 한 게임처럼 잘 만드는 데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저도 한 게임에 한때는 네. 많이 거기서 빠졌었습니다. 신이 되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네네. 신이셨나요 혹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들이라 기록에 남기면 또 안 됩니다. 아니, 한 게임에서 고스트 포커 한 번씩만 쳐보신 분들은 진가라고 미국의 유명한 업체 고스트 포커로 가장 돈 많이 번 업체가 있어요. 그 진가의 텍사스 홀덤이나 포커를 한번 해보시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나은가? 진가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 미국에서 차립니다. 저는 그거에 한 표 주겠습니다. NC가 그러면 NHN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그럼 이거 상당한 모멘텀이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는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보면 규제가 살렸어요. 규제가 살렸다. 예를 들면 이제 역발상이긴 한데 그 규제가 키운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이버가 국내에서 규제에 꽉 묶이고 카카오톡이 들어왔는데 자기는 1위 사업자로 자꾸 쪼이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돌파구를 새로운 글로벌로 찾다 보니까 나온 거지 편하게 장사할 수 있었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왔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 업체들도 보면 뭐 규제나 여러 가지 각종 그 한 게임이나 이렇게 뭔가 웹보드나 이렇게 규제를 받으니까 네. 국내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쭉쭉 쪼이니까 그럼 국내가 아니라 아니 웹보드가 아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 그런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한번 카지노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에서의 터프한 규제가 한 게임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여러 규제에 방어하던 논리들이 잘 쌓여 있잖아요. 그런 방어 네네. 지식들이.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장사한다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많은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SK 네. 하이닉스 물어봐도 될까요? 하이닉스요? 예, 그 도시바 소송건. 그거 지금 네. 그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들었는데요. 네. 그냥 이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건 다음 시간 때 네네. 한번 좀 더 그거는 그냥 다만 추적을 하셔갖고 한번 살짝 홍보팀 말 살짝만 들려드리면 예. 너무 잘 나가니까 딴지 거는 것 같다. 너무 잘 나가니까 딴지 건다?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애플이 삼성을 소송 건 거는 예.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딴지를 걸어야 될 만큼 얘가 커졌다. 어떤 이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이닉스 CEO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도시바로부터 공식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바 없다. 네. 이게 또 더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네. 도시바의 그 엠랜 개발에 대한 쪽은 지속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쪽 그렇게 크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의 시장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신고가가 존재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신저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글쎄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낭만 시대가 아니었나. 우리가 주먹의 세계를 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주먹에 칼을 쓰기 전에, 이 어깨들이 칼을 쓰기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낭만 주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의리가 있고 뭔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형님 아우 하는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뭐 대장주가 가면 밑에 있는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형님이 한 50% 가면 동생은 한 20% 가고, 뭐 이런 시장에 대한 쪽, 순환매라는 게 존재를 했었는데, 글쎄요, 어떻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놈의 시장이 좀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놈은 신고가, 어떤 놈은 신저가, 누구는 대박나고, 누구는 깡통나고,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서일까요? 최근에 롱숏 펀드로 자금이 아주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롱숏 펀드, 자금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네. 제가 약간 프롭 트레이더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일반 펀드 매니저의 그런 소속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인 이 자금에 대해서 수익을 내는 차원이어서 솔직히 롱숏 펀드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도 몰랐고요. 예. 그 다음에 그쪽 운용사 쪽에서 롱숏 펀드라면 펀드 두 글자 붙으면 운용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한 2조 4천억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뭐 늘어났다. 뭐 예. 공매도도 늘어나고 뭐 했다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예전에는 하나의 색깔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자금은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자금이 얼마나 늘어났다가 이 전략에 뭐 큰 이슈는 되진 않지만 서서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양쪽 방향에 어느 정도 아까 지금도 뭐 그 규제를 풀고 말고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날의 칼이 있는 것처럼 네네. 요것도 똑같이 양날의 칼을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아니, 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헤지 펀드하고 롱숏 펀드하고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면은 뭐 똑같은 겁니까? 이름만 다른 겁니까? 그 헤지 펀드하고 롱숏 펀드 차이가 뭐죠?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똑같은 말입니까? 말 그대로는 이런 거죠. 롱숏 펀드는 말 그대로 롱 사겠다. 그다음에 숏은 팔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한쪽은 사고 한쪽을 팔면서 말 그대로 그냥 롱숏 펀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롱숏 펀드, 롱숏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럼 롱숏 전략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도 뭐 삼성전자를 사면은 뭘 팔고 하게 하셨는데 그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롱숏 전략을 만약에 지금 가져간다라면 이런 종목을 사고 이런 종목을 판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먼저 그 얘기를 마저 끝내면요. 예. 롱숏이랑 그 헤지는 그냥 똑같은 말인데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롱숏은 그냥 사겠다 팔겠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예. 헤지 펀드는 헤지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을 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네. 한쪽에 뭐 삼성전자를 내가 10억 매도를 하는데 네네. 뭐 1억 원어치 뭐 다른 걸로 뭐 아까 뭐 선물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 쪽으로 헤지를 하겠다. 즉 롱숏이나 헤지 펀드나 그렇게 다를 건 없거든요. 아, 다를 건 근데 없다. 헤지 펀드는 조금 더 거기서 부가적으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알으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거기서 하나 더를 한다면 레버리지, 즉 우리가 돈은 1억밖에 없지만 한 5억 가까이 쓸 수 있다. 아니면 10억 가까이 쓸 수 있다. 그거만 좀 참고하시고요. 롱숏 전략을 뭐 금방 하나 예를 들어달라고 하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 전에 급하게 한번 그냥 찾아봤습니다. 일반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벤트 드립, 그다음에 뭐 페어 트레이딩 여러 가지가 이벤트 드리븐과 페어 트레이딩. 크게는 저는 그렇게 예, 두 개를 보거든요. 뭐 페어 트레이딩 안에는 뭐 구조화적으로 아니면 매크로적으로 여러 가지 한다는데 그건 또 방법론적인 측면이고. 예. 나머지는 뭐 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예로 들면 한번 찾아봤는데, 삼성전자랑 만약에 보통 많이들 처음 기본기를 한다고 하면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을 한다면 한번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재미난 흐름들도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급락을 했다. 아, 삼성전자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오히려 예. 삼성전자를 사고 우선주를 팔고 예. 하는 전략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2월 5일 날에 진입을 했다 하면 2월 11일 날까지 그때가 2월 5일 날이 종합주가 지수도 막 무너지고 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요. 한번 예. 차트를 제가 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네. 전자 우선주를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자. 제가는 그때는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일단은 예, 한번 가장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삼성전자 여기가 바닥이어서 좀 올라가겠다. 그때가 삼성전자 2월 5일 날 종가가 120만 4,900원이 종가였더라고요. 예. 그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아래고요.
94만 원 한 날이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너무 이게 삼성전자가 장대 음봉을 제가 예전에도 배웠었던 게 뭐 장대 음봉 3개, 4개일 때는 뭐 네. 기술적 반등이라도 올라오지 않겠나. 네. 그래서 2월 5일 날 진입하고 2월 11일 날 청산했을 때 2월 11일 날은 131만 1,000원의 종가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우선주는 95만 8,000원인데요. 뭐 삼성전자랑 그때 2월 5일 날은 두 개를 한번 나눠보시면 한 100주를 삼성전자를 샀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132주를 숏을 공매도죠. 쳤을 때 한번 수익을 따져봤습니다. 2월 11일 날 청산. 삼성전자 이제 세금 빼고 뭐 빼고 그거는 안 친다고 했을 때 다시 급등해서 올라갔을 때는 삼성전자가 620만 원을 벌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198만 원 손해가 나면서 결과론적으로 422만 원에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날 롱을 가고 네. 이날 숏을 가서 아침에 청산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아침에 청산을 하고 서로 종가라고 서로 종가에 예. 서로 종가에 총산을 했을 때 한쪽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예. 이쪽이 더 가져간다. 예. 그래서 이익을 취한다. 예. 이게 지금 롱숏 전략이라는 롱숏 얘기죠. 전략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도 해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난 삼성전자 올라가는 걸 베팅하는데 겁은 난다. 근데 뭘로 해치하지? 그래 우선주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원래 본주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우선주가 좀 늦게 속도가 좀 늦어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꼭 그거는 완벽한 전략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전략을 세운 거였었죠.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서 이게 보통 이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앞으로도? 한쪽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한쪽에는 이렇게 베팅을 하고 한쪽에는 또 반대적인 베팅을 하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가격 차이가 항상 이렇게 존재했는데 20만 원 정도 벌어지게 되면은 맥스고 그리고 좀 한 10만 원, 한 7, 8만 원으로 줄어들면은 가장 이제 최소 현대중공업을 사고 현대미포를 매도를 친다거나 네. 아니면 벌어졌을 때는 미포를 사고 뭐 중공업을 매도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양방으로 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해치펀드 롱숏 전략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는 예. 내려가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금방 했던 거를요. 저희가 예. 전략을 잘못 짜서 반대로 했다면 422만 원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은 양방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한 예로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손실 났었던 거는 네. 금방 얘기한 그걸로 손실 났거든요. 롱숏으로? 예, 현대중공업이 내려갈 거고 저는 뭐 미포가 올라갈 것이다. 네네. 거꾸로 했는데 미포는 박살이 나고 그 중공업은 중공업은 올라가고. 대표적으로 한 예로 한 작년으로 예를 든다면 뭐 엔지니어링은 예, 예. 이제는 올라가겠다 했는데 엔지니어링은 더 내려가고 현대건설은 뭐 더 그대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거를 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원래 롱으로도 손실 나는 분은 이거 배워갖고 나 롱숏도 하겠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려 양방으로 그거만 그거네. 그렇죠. 선물에서 손실 나는 사람은 선물 옵션에도 손실 나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 맞습니다. 더 양날로 칼을 예. 한쪽만 칼을 맞으면 되는데 양쪽으로도 칼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물 옵션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올라가도 벌고 아래로도 번다라고 하는데 위로도 터지고 아래로도 터지는 그렇습니다. 양방으로도 터질 수 있는 롱숏도 양방으로 터질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지금 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분위기 좋아서 갈 수는 있지만 예전에도 그런 해외 펀드 한번 팔 때 그랬잖아요. 아니 최근에 보면 막 그 롱숏은 뭐 언제든지 뭐 내려가도 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광고를 하더라고. 그렇죠. 양방으로 깨질 수도 그러면 수익률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네 일반 펀드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짚고 올라가겠다 싶으면 오히려 주식형 펀드가 좀 더 빨리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 많이 급락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펀드보다는 좀 수익률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 펀드보다는 좀 수익률은 좋을 수는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롱숏 펀드에 대한 전략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은 롱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 뭐 롱숏이 롱으로 들어오든 뭐 소장 펀드가 들어오든 뭐 인덱스가 들어오든 뭐로 들어오든 그 매수 쪽으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일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숏리스트에 오르는 애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롱숏 펀드에서 숏리스트에 오르는 애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이 트레이더들은 그 숏리스트를 많이 잡습니까? 기술적 분석에 근거합니까? 뭐 펀더멘털적인 분석에 근거합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해 나가시는 거죠? 솔직히 저도 주식을
이승원 뭐 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저는 형님이라고는 하지만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주식을 저한테 많이 이제 종목을 많이 알려줬을 때도 그때 많이 배웠던 게 만약에 지금 코스닥 테마주라고 해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한테 이제 알려줬을 때 얘가 대장이고 얘가 2등, 3등이다. 동네 형은 망해도 뭐 3년은 더 가도 밑에 아이들은 예. 형이 망하면 더 빨리 망하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주가가 같이 급등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A라는 만약에 뭐 여행주라고 해도 뭐 모두 투어가 더 나을 것이냐 하나 투어가 나을 것이냐 뭐 예, 그런 예. 것처럼 시작해서 숏리스트에서 리스크가 큰 거는 그렇습니다. 테마주가 급등을 해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예. 이거는 실적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그거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으니까요. 예. 그리고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리스트 중에 기아차 같은 경우 한참 숏리스트에 엄청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주가가 그때 더블 났습니다. 그렇다고 그 주가가 그 숏친 사람들은 그러면 가끔 이렇게 무슨 사이트나 이렇게 보면 와 저거 숏친 애들 깡통 났겠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깡통 안 납니다. 다 다른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숏 포지션을 끌고 가면서 다른 포지션으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리스트가 요즘에도 뭐 LG그룹도 뭐 리스트가 많지 않았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급등했다 그래서 이 커버링 들어오고 이런다? 아닙니다. 다른 포지션이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 예로 SK 하이닉스가 숏 포지션이 엄청 컸을 때 예, 예. 요즘에 SK 하이닉스도 지난 작년에도 한번 커졌었었고. 예, 그때 4초만.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공매도를 엄청 많이 쳤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범인이 여기 있었구만. 근데 그때 주가는 예. 더블 났습니다. 거의 급등을 해서 그러면 아시는 분들 손해 났겠네? 네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포지션에 그때 SK 하이닉스의 10이라는 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완벽하게 다 해지하고도 저는 오히려 롱이었습니다. 위로 더 열어놓고 천천히 채권을 사들였다라는 거죠. 즉 외국인 창구에서도 외국인이 크게 이거 숏한다. 리스트에 너무 올랐다. 그냥 걔네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해서 네네. 얘기하지만 빤스빠름으로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트레이더들은 보통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쪽 포지션,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한쪽 포지션으로만 그냥 시장에서 뒹구는, 예. 사고하는 그런 그렇죠. 포지션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다 숏리스트를 너무 무시하지는 마시고요. 업종 면이나 어느 면에서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고 외국인들이 네. 최근에 왔다라는 거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보다는 왜 했을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 처음에 주식 배울 때요. 예. 신용장고를 많이 보라 그랬거든요. 신용장고. 신용이 많다고 해서 좀 덜 가죠. 하지만 네. 많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오를 수도 많다는데 신용장고나 이 대차장고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서 천천히 그러면 우리 봐도 궁금한 문제 게 또 하나가 신용하고 대차장고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대차장고하고 공매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차 거래하고 공매도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도 이제 용어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이 조금 너무 네. 이거에 숏에 대해서 개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용어들이 정리가 좀 많이 안 된다. 예. 제가 명확히 정리한다면,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하나만 끄집어내면요. 이거를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숏셀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버드 숏셀링과 네이키드 숏셀링. 커버드하고 네이키드 숏셀링 두 가지가 있다. 예, 근데 커버드 숏셀링은 어딘가에서 빌려와서 공매도를 하는 거고요. 예. 네이키드 숏셀링은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단 한 주도 네이키드 숏셀링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 증권사는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네네. 절대 네이키드 숏셀링은 없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커버드 숏셀링이 있는데 그럼 주식을 빌려온다는 개념인데 대한민국밖에 그런 말이 용어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대주거래와 대차거래. 저도 이 차이가 처음에 뭘까 했는데요. 예.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대주거래는 일반인 개인분들이 지금 키움에도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0878인가요? 0878이요? 예, 제가 네. 한번 띄워드릴게요. 0878. 뭐 대주 가능 종목 해갖고 신용대주 가능 종목이라고 해서 나오네요. 예. 신용대주 가능 종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예. 0878 화면이죠.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 대주가 가능하다, 대주 가능 수량까지도 옆에 나오네요. 예, 그리고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대차 거래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기관이 사용하는 건 대차, 개인이 그렇다고- 사용하는 건 대주.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다. 대주는 회사에서 지금도 보면 키움에서 네. 여러분에게 하십시오 하고 제공해 주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예. 누가 빌려주는 거예요? 이 빌려주는 사람들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마인드도 지금 예.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야죠? 숏도 이런 기업들이 봤는데 예. 그리 좋지 않다. 이거는 내가 퍼를 생각했을 때는 원래 20%만 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100% 왔다. 네. 그럼
단 100주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종목을 발굴해서 주가가 바다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산의 높이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10주 만약에 그렇게도 한다면 그 말 딱 와닿네. 네. 바다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산의 높이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바다 예. 어디가 제일 깊은데 기억하시니까 모르죠. 예, 제일 모르죠.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지.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근데 숏을 너무 나쁘게 보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순기능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작전 세력들이 너무 주가를 올려갖고 뭐 그런 것보다도 여기가 좀 적당하지 않나 하면 언젠가는 주가라는 게 주식도 바닥에 있는 거 언젠가는 가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도 언젠가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좀 네.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숏리스트에 오르는 기업들은 일단 실적 대비해서 오버슈팅 되는 기업들 이런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숏리스트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 지금 해주신 말 중에 오늘 가장 귀에 쏙 와닿던 게 바다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산의 높이는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정말 와닿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우리 트레이더님한테 들었던 것 중에 이 볼이라는 걸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볼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일단은 볼은 볼리케이티라 그래갖고 볼라빌라티 변동성. 저는 어느 순간 이것도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모 방송에서 용어가 잘못됐나요? 공포직수라고 빅스를 공포직수라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죠? 볼라빌라티하고 빅스하고는. 그것도 변동성에 관련 인덱스 지수이기 때문에 인덱스 지수. 그러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거는 주식에도 변동성을 넣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10%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만약에 5% 올라갔다. 그러면 얘의 변동성은 5인데 얘는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한쪽이 너무 빠르고 한쪽은 느리다라는 거에 대한 변동성을 갖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요. 부산을 가는데 KTX가 빨라, 비행기가 빨라라는 그런 거를 속도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동성을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말고요. 만약에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선물이 이만큼 올라갈 때 옵션은 더 많이 움직였다. 그럼 얘가 변동성이 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차원에서의 변동성 이렇게 그냥 보시면 그 지표 좋을 것 정도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트레이더분을 모시고 이제 그 현업에서 어떻게 이제 그 대차에 대한 쪽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쪽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공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 거래에 대한 쪽,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양분돼서 나타나는 이유, 지금 당연히 이런 롱숏에 대한 거래가 이제 활발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막연한 기대감, 주가가 오르는 가격만을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겠고, 역시 숏 리스트를 숏을 많이 때리시는 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 여기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수익 내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전히 반대편에, 이런 그 트레이더의 반대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환자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